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으로 폭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어제 하루 사망자도 99명으로 늘어나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확진자 급증에도 위중증 환자는 안정적이라며 확진자 수만 갖고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 5세에서 11세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아용 백신은 이미 허가된 12세 이상 대상 백신과 성분은 동일하지만 1회 투약의 유효 성분 용량은 3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인구의 6%에 불과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8주간 발생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62.1%, 사망자의 65.4%는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한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확산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기준 미국의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8만 9천여 명으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 1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 규모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처음 17만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7만 1,452명으로 전날보다 7만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17만 1,271명으로 수도권 비중만 61.9%, 비수도권은 38.1%를 차지했습니다. 감염 확산세가 커지면서 피해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숨진 환자는 99명이나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7,607명에 달합니다. 사망자가 100명 가까이 발생한 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변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32명 증가해 현재 5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재택 치료받는 환자가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52만 1,294명으로 하루 사이 3만 972명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6.9%로 전날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6%포인트 높은 35.9%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도 위중증 환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며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가 될 오미크론과 싸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이전의 방식으로는 오미크론을 쫓아갈 수 없다며 고위험군의 의료 역량을 집중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매주 2배씩 확진자가 급증해서 일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6,500여 명을 확충한 데 이어서 곧 중앙부처 공무원을 추가로 일선 방역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국내 인구의 6%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발생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에서는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8주간 발생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62.1%, 사망자의 65.4%는
접종을 받지 않거나 1차 접종만 한 미접종자였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12세 이상 인구 중 미접종자 비율이 5.9% 정도인데 이 중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재택치료자 관리 의료기관의 여력을 확충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넷 가운데 하나는 소아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열이 나는 건 괜찮지만 갑자기 잘 안 먹고 소변량이 줄거나 자꾸 누우려고 하는 증상을 보이면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코로나19로 아플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이준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소아청소년 외래진료센터입니다. 입원은 안 해도 되지만 대면 진료는 필요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아들을 위한 곳입니다. 음압실에서 목이 부었는지 검사하고 폐렴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도 찍어 봅니다. 폐사진만 찍으면 되는데 없니? 서울에선 이곳 외에도 외래진료센터 7군데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봅니다. 확진자 10명 중 3명이 소아청소년이다 보니 수요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면 진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예약 없이 전화로 진료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일반 동네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전화로 비대면 상담 처방이 가능하고 밤에는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 상담센터로 전화해야 하는데 서울엔 모두 3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열이 날 때보다는 갑자기 잘 먹지 않거나 소변량이 줄면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자꾸 누우려고 하는 등 기운이 없어지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심한 열이 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위험한 증상은 잘 안 먹고 그다음에 소변량이 줄고 잘 놀지 않고 자꾸 누우려고 하는 증상 자체가 위험한 사인입니다. 전국을 통틀어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아직 5곳뿐입니다. 미리 아이 상태를 관찰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두면 응급 상황에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만 5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화이자의 5세에서 11세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에 대한 심사 결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게 되고 우선 접종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높은 비만, 당뇨,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 환자입니다. 한국 화이자제약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소아용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90.7%로 중대한 이상 반응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새학기 시작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키트 배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선제 검사는 강제가 아니라고 연일 강조하지만 학부모들은 일괄 배분이 부담스럽다고 호소합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2개씩 나눠주고 사용 방법을 알려줍니다. 화요일날 저녁 또는 일요일날 저녁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안전한 학교생활, 유치원생활 하기 위한 약속이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초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 속에 유치원과 초중 고교 학생들은 등교 하루 전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선제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학생 한 명이 3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총 9번 검사를 한 뒤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면 됩니다. 선제 검사는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닌 적극적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습니다. 검사 키트를 활용하는 선제 검사는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격 시작 전부터 일부 현장에서는 검사를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적극적 권유의 자가키트 사용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특정 구의 특정 유치원들이 검사했던 자가검진 키트를 가지고 등원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부모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 규모는 10만 명대까지 늘어났고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도 하루 평균 2만 1천여 명 발생하며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의 최대 고비를 맞게 되면서 교육당국은 새학기 학교 자체 방역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1일까지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YTN 개운입니다. 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일선 병원에서 말라리아 약이 공공연하게 처방되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부작용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많게는 300배 이상 처방이 늘었다고 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내과. 하루에도 몇 건씩 말라리아 약 피라맥스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 목적이 말라리아가 아닌 코로나19 치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확산되다 보니까 하루에는 될 거거든요. 심지어 확진자가 올 수 없으면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온 가족에게 대리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병원 측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를 부탁한 이들이 늘어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먹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크게 부작용이 없이 다음날 깨끗하더라. 그래도 이제 본인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상적인 처방은 아니죠. 피라맥스는 지난 2011년 국내 제약사가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약입니다. 최근 제약사는 이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임상 시험을 벌이고 있는데 마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소문이 난 겁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피라맥스 처방 건수는 합쳐서 4건에 불과했지만 재작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처방 건수는 1211건으로 30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허가받지 않은 치료제를 마음대로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콩팥이나 간이 나쁜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혈액 림프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대리 처방에 한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 대한 약물 처방은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말라리아 약이 임상 이상에서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처방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지부는 식약처하고 협력해서 불법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그다음에 의료인, 국민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반복적으로 약물을 허가 목적과 달리 처방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헌혈을 기피하고 단체 헌혈이 이루어지는 군부대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대학로에 있는 헌혈의 집이 텅 비었습니다. 대학로 연극무대가 문을 닫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헌혈자들의 발길도 덩달아 끊겼습니다. 이날 오전 동안 대학로 헌혈의 집을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혈액 부족 관련된 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기피하는 부분들도 또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필요로 하니까.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혈액 수급 상황은 작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개인 헌혈자들이 눈에 띄게 줄고 단체 헌혈이 주로 이뤄지는 군부대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헌혈자 수는 17만 5천여 명. 헌혈자가 감소세로 접어든 작년과 비교하면 12%나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혈액 보유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월 들어 혈액 보유량이 안정권에 들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지난 17일 오후엔 적정 혈액 보유량의 절반 수준인 2.51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적십자사는 모든 체열 장소에 매일 자체 소독하고 주기적인 전문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용품은 무균 처리된 일회용입니다. 혈액 부족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자의 혈액은 따로 관리된다거나 헌혈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등 온갖 소문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적십자사는 혈액 절대 부족 상황에서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수그러들면서 한때 80만 명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1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9,02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65%나 줄어든 겁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팬데믹, 즉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4일에 80만 6,795명과 견주면 1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 1일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8만 6,559명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오미크론 확산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간 셈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인 일본에서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면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가 319명을 기록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6만 9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4,000명 줄어드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는 이달 초순부터 꺾였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서 지난주 이후 계속 2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대상은 기존 320만 명의 간이과세자와 연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업체 12만 명이 추가돼 모두 332만 명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지원 단가를 3배로 올린 3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은 짝수인 사업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외에도 1분기 손실보상 선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오는 28일부터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선 지급 외 지난해 4분기 정식 손실보상은 다음 달 3일 시작됩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소비자가 즐겨 찾는 12개 외식 품목의 가격을 오늘부터 매주 공표합니다. 값을 올리는지 감시하겠다는 건데요. 물가 상승의 책임을 떠민다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더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의문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갈수록 뛰는 외식 물가에 정부가 가격 공개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밥부터 치킨, 커피, 짜장면, 설렁탕 등 12개 음식의 가격과 변화 추이를 매주 공표하고 외식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배달의 배달비도 서울부터 공개합니다. 업체들의 가격 인하 경쟁을 부추기는 동시에 앞으로 값을 얼마나 올리는지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김치찌개와 칼국수 값이 1인분에 7,000원을 돌파하는 등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12개의 외식 가격에 대한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외식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원가 상승을 버티다 못해 값을 올린 거라며 억울해합니다. 실제로 한식 등에 두루 쓰이는 깐마늘의 경우 1kg에 12,000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2,220원,
22%나 뛰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식당에서 아직 잘 쓰는 프로판 가스 가격도 1년 전보다 무려 30% 가까이 급증했고 이젠 필수가 된 배달앱의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도 부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식재료비 올라가, 임대료 올라가, 사업이 잘 안 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개한다고 물가가 잡힌다? 속아 웃을 일이다 이거야 이거는. 여기다 외식 소비가 점차 늘어나는 것도 값이 오르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축 요인이 더해지며 09년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한 번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외식 물가가 최근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건 분명 걱정할 일이지만 이렇게 값을 잡아도 되는지 또 정말 잡힐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런던 IC 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1배럴에 99달러 50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달러 45센트, 1.52% 오른 96달러 84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1달러 28센트, 1.4% 오른 92달러 35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해 카드값을 포함한 가계빚이 13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비은행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지난해에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연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862조 원을 넘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가계 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판매 신용, 즉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한 포괄적 가계빚을 말합니다. 지난해 1년 만에 가계 신용이 13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0년에 127조 3천억 원보다 큰 수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인 2016년에 139조 4천억 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60조 원 늘어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가 주춤했지만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대출은 27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1년 전 증가폭 7조 6천억 원의 3배가 넘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증가폭은 19조 1천억 원으로 3분기의 절반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주택거래가 줄고 각종 대출 규제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도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계 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4분기 말 현재 1,75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106조 3천억 원은 미상환 카드 금액인 판매 신용입니다. 4분기 판매 신용이 5조 원 넘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판매 신용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 부진이 완화되면서 분기 중 5.7조 원 증가하여 3, 4분기의 0.2조 원 증가, 전년도 4, 4분기의 0.2조 원 감소해서 큰 폭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2분기 말 가계 신용이 1,387조 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가계 신용이 34% 넘게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도 가계부채 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말 기준 한반도에 5만 6천 종이 넘는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00종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번 국가생물종 목록에는 거제도롱뇽, 매끈 고치벌 등 지난해 한 해 동안 발견된 436종의 신종을 비롯해 날개 골묵꽃, 꼬마 쥐치, 고리 손가락새우, 무늬발개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총 1,820종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와 각종 문제로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지만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